지친 하루의 끝, 당신을 위로하는 나은 책방. 지금 시작합니다. 슈밍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오랜만에 뵙네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슈밍님. 인사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유로울 것이라는 임경선 작가님의 에세이를 가지고 왔어요.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지고 왔는데 네, 슈밍님. 명절 저 되게 잘 여유롭게 보냈어요. 명절 어떻게 보내셨나요? 시간이 진짜 5일이라는 시간이 훅 간 것 같아요. 근데 뭐 딱히 엄청나게 바빴던 건 아닌데도 명절이 지나고 나서 괜히 이렇게 피곤한 느낌이 가시질 않더라고요. 네. 조금은 여유롭게 보내셨군요. 다행이네요. 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재능이란 무엇일까요? 네. 와니님이에요. 와니님. 반갑습니다. 저희, 좋은 후원자분들이 오늘 많이 들어오셨네요. 오늘 벌써 금요일이라는 게 진짜 한 주가 이렇게 금방 지나가도 되는 걸까요? 슈밍님 좋아요 하트 고맙습니다. 제가 방송 전에 되게 좀 소소한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희님 좋아요 하트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리보 젤리? 제가 방송 전에 괜히 이제 입이 좀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되게 구깃구깃한 하리보 젤리를 뜯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네, 슈밍님. 구정이 껴서 이번 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쵸. 진짜 3일 정도의 연휴가 끼니까 뭔가 일주일의 루틴이 다 무너지고 목요일이 목요일 같지도 않았고 금요일이 또 금요일 같지 않게 지나간 것 같아서 되게 반갑기도 하고 뭔가 아쉽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쵸. 하리보는 사랑이죠. 네, 제가 사실은 하리보 젤리를 그전에는 왜 맛있는지 이런 걸 잘 몰랐어요. 근데 왜 그럴 때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되게 별다른 의미 부여도 안 하고 괜찮은지 몰랐다가 어느 순간 되게 새삼스럽게 유독 그 어떤 게 되게 좋아질 때 갑자기 너무 새롭게 좋아 보일 때 있죠. 그게 저는 오늘 이 하리보 젤리가 그랬어요. 평상시에는 되게 막 있어도 그냥 몇 달 동안 방치하고 잘 안 먹고 막 한 곳에 이렇게 치워두고 했는데 왜 이게 하리보 젤리는 되게 작고 단단해가지고 별 맛이 안 나는 느낌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자극적인 막 지렁이 젤리나 과일 젤리 뭐 이런 거를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연히 그냥 입이 심심해서 하나 먹어볼까 하고서 무심결에 뜯어서 하나를 딱 먹었는데 이게 갑자기 너무 맛이 있는 거죠. 되게 미묘하게 씹을수록 은근히 색깔별로 맛도 다르고 갑자기 턱도 별로 안 아프고 그런 신기한 경험을 지금 하고 방송을 켰어요. 그래서 원래는 딱 하나만 먹고 방송을 켜야지 이랬는데 이제 먹다 보니까 한 봉지 다 먹을 때까지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매력을 갑자기 그 밍밍하던 젤리에서 맛 하나하나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고 저는 방송을 켰네요. 되게 이런 일이 꼭 먹는 거에만 있지 않고 왜 사람도 그럴 때 있잖아요.
아, 네, 님. 전 보통 젤리 한 번에 한 통 먹어요. 아, 그쵸. 젤리는 원래 이런 건 한 번 뜯으면 한 번에 먹어줘야 되는데. 아, 네, 수민님. 너무나 현실적인 후기예요. 크크크. 그쵸. 이게 사람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이 사람이 되게 별 내 마음속에 기억으로 남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의 되게 묘한 매력을 알게 된다거나, 새삼스럽게, 굉장히 이 사람의 단점으로 보였던 게 어느 날 되게 강점으로, 장점으로 보이는 순간이 있죠. 그럴 때 되게 신기해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왜 취향이라고 하잖아요. 선호도라고 하고, 뭐, 호불호라고도 하는데, 그런 게 꼭 영원히 절대적인 것만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까지 이어지네요. 왜 무언가를 좋아할 때 되게 절대적으로 영원히 좋을 것처럼 좋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그게 별로 안 좋을 때도 있는 것 같고, 생전 거들떠도 안 보던 사람이나 물건 혹은 책, 그런 게 있는데 또 어느 순간 어, 갑자기 이게 너무 좋아지는 그런 일도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슈밍님. 그쵸? 근데 또 재밌는 건 나에 대한 평가도 그렇게 호불호가 갈리고 되게 좋은 평가를 나에게 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되게 나에게 가혹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날은 되게 막 파이팅 넘치게 그래, 오늘 되게 잘 살았어. 그래,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 어제보다는 그래도 오늘 뭔가를 생산적으로 하루를 보낸 것 같아. 일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이 되게 잘 풀렸어. 내가 이거에 좀 재능이 있나 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나거나 혹은 이제 어제와 오늘의 저처럼 갑자기 되게 무기력해지는 순간을 만나면 그렇게 자기 자신이 바보 같아 보이고 좀 마음에 안 들 수가 없어요. 한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일기를 쓸 때 되게 감정을 기록하는 것 위주로 감정 쓰레기통의 용도로 일기를 썼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보면 굉장히 감정이 널뛰게 해요. 어떤 때는 내가 너무 싫고 되게 한심하고 비참하고 막 미련해 보이고 답답하다가 어떨 때는 되게 기특하고 막 자랑스럽고 막 이렇게 널뛰게 하는 거죠. 어떤 것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우리가 선호도를 가질 때 그리고 취향에 앞서서 조금은 더 이렇게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희님 좋아요 하트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떤 면을 보고 그걸 절대적인 평가로 삼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때로는 어떤 면이 되게 좋을 때도 있고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되게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또 나에게 되게 큰 힘이 되기도 하고요. 저에게 이 하리보 젤리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 있던 물건 중에 하나였다가 갑자기 오늘 저에게 너무나 이렇게 상큼한 입맛을 돋구는 간식이 되어준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나 누군가에 대해서도 조금은 그 판단을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가능하면 조금
더 기대치를 갖고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네, 슈밍님, 나은누님 천천히 책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제가 아직 책을 읽기 시작하진 않았어요. 사실 이거는 순수하게 저의 얘기를 한 건데 말이 조금 빨랐나요? 그렇다면 조금 더 이렇게 차분하게 읽어드릴게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무언가를 저희들이 같이 이야기할 때 저도 모르게 되게 좋고 막 반가운 진짜 제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텐션이 업돼가지고 말도 빨라지고 혼자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바디랭귀지도 막 많이 쓰고 그렇게 돼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듣다가 말씀을 해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죠. 네,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네. 네. 참고해서 책 읽을 때는 이렇게 차분하게 읽어드릴게요. 또 오늘 읽는 책이 에세이집이라서 차분하게 읽기 되게 좋은 책이기도 해요. 다행히. 자유로울 것이라는 이 책이 저에게는 지금 딱 필요한 책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책장을 열고 잠시 한숨을 돌리니까 절반 이상을 읽어드리게 되더라고요. 아, 네. 애청자분들과 소통 위주로 가시는 것 같아서요. 아, 그러셨구나. 네네. 요즘에 제가 한 1시간 정도 방송을 하니까 보통 한 10분 정도는 이제 소통을 하다가 책을 읽기 시작하곤 해요. 네. 그래서 마침 딱 말씀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재능이란 무엇일까라는 이 꼭지를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항상 고민하게 되는 주제죠. 내가 가진 재능이 뭘까? 물론 명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감사한 거겠고, 또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과 시도를 하거나 또는 그걸 찾는 것조차 포기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고민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읽으면서도 많이 위로가 됐던, 그러면서도 격려까지 됐던 부분이에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재능이란 무엇일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보게 된다. 바텐더로 일하면서 일러스트레이터의 꿈을 키우는 사람. 낮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소설을 쓰는 사람. 낮엔 배달하고 음식 배달을 하고 밤에는 음악을 만드는 사람. 막막함과 불안감에 포기해버릴까 싶다가도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데뷔할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꾸고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다. 만화 주간지 편집자들과 만화가들의 일을 둘러싼 희로애락을 그려낸 일본 드라마 중쇠를 찍자에는 원로 만화가 미쿠라미야 선생 밑에서 10년째 문화생으로 있는 누마타라는 청년이 등장한다. 사실 청년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애매한 게 그는 이미 40을 바라보는 나이다.
20살 때 만화 잡지 신인상을 타는 바람에 만화가의 꿈을 꾸고 이 길로 들어섰지만 아직 10년째 고참 문화생일 뿐 정식 만화가로 데뷔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다. 그가 자신의 만화 콘셉트를 편집자에게 설득시키는 일에 끊임없이 실패하는 사이 한참 어린 후배 문화생들은 차례차례 데뷔해서 문화생의 신분을 벗어난다.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가는 후배들을 보며 속으로 고통스러워하지만 누마타는 그럼에도 이 단어만은 잊지 않으려고 오늘도 마음으로 되새긴다. 언젠가는, 언젠가는, 언젠가는. 후배 문화생들에게는 난 미쿠라야마 선생님 댁 사모님이 해주시는 밥이 너무 맛있어서 10년씩이나 문화생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라는 안쓰러운 자학 농담을 던지면서 말이다. 그런데 어느 날 미쿠라야마 선생님의 작업실에 새로운 남자 문화생 나카타가 들어온다. 그림 실력은 모자라고 성격도 반사회적이지만 미쿠라야마 선생은 은연중에 나카타의 비범한 재능을 알아보고 이를 높게 평가한다. 삐딱한 나카타를 너그럽게 감싸주는 미쿠라야마 선생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던 누마타는 나카타의 만화 콘티를 훔쳐보고 그조차도 단번에 나카타의 천재성을 알아보게 된다. 누마타는 큰 충격을 받고 격심한 질투에 휩싸인다. 그 충격으로 인해 자신은 오랜 기간 제대로 싸워보지도 부딪혀보지도 않고 오로지 꿈을 향해 걸어가는 나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그 자부심 하나에 기대서 언젠가는 인정받을 날이 올 거라는 그런 근거 없는 낙관에 의존해왔음을 직시한다. 뼈아픈 고심 끝에 누마타는 40살 생일을 기점으로 만화가의 꿈을 과감히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가업인 주류 판매점을 잇기로 결정한다. 마지막 날 누마타는 청춘을 다 바쳤던 미쿠라야마 선생의 작업실에서 짐을 챙겨 걸어 나오면서 속으로 되뇌인다. 평생 만화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다. 꿈을 꾸고 있는 동안에는 그 안에서 행복했다. 현실 따위는 필요 없을 정도로 만화 속에서만 살아가고 싶었다. 만화가를 추구하는 동안에는 특별한 사람일 수 있었다. 오랜 꿈을 이젠 기꺼이 놔주려는 누마타의 마지막 독백이 진하게 심금을 울렸다. 네, 일단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지금 읽어드린 부분은 만화가 지망생이자 오랜 시간 문화생을 견딘 누마타의 이야기였어요. 그는 만화가가 되겠다는 일념하에 마음속으로 언젠가는 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되뇌이면서 견뎌왔죠. 유명한 만화가 선생님 밑에서 언젠간 나도 만화가가 되리라 라는 마음으로 버텨온 거예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러다 어느새 4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엄청난 비범한 재능을 가진 새로운 남자 문화생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 나카타라는 새로운 남자 문화생은 성격도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고 심지어 반사회적이기까지 했으며 그림체도 별로 매력적이진 않았대요. 그런데도 만화가로서의 비범한 재능이 있었다는 거를 본인도 인정하고 싶진 않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실력을 마주하게 된 거죠. 네, 맞아요, 슈밍님. 본인의 꿈 하나를 가지고 끝까지 온 건데. 그래서 엄청난 질투에 휩싸이지만 이내 그 충격을 받고 결국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고 해요. 네, 슈밍님. 본인과 상반되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에게 그쵸. 그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큰 질투나 충격에 휩싸일 수 있게 되죠. 더군다나 내가 그 분야에 더 오래 있었다라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진짜 슈밍님 말처럼 본인의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자기가 오랜 기간이 있었지만 뭔가 제대로 싸워본 것도 제대로 부딪혀보지도 않았고 그냥 꿈을 향해 가는 나는 엄청난 사람이다라는 자부심만 갖고 그렇게 살았다는 자기 반성을 하게 돼요. 네, 흰님. 재능과 꿈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그걸 몸소 깨닫게 될 때 너무 좌절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종종 주변에서도 실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이렇게 직시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누마타는 결국에 만화가의 꿈을 과감히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고 고향에서 가업인 주류 판매점을 이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서 그 이야기가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쿠라야마 선생의 작업실에서 이제 짐을 챙겨서 나오면서 속으로 되뇌었던 그 독백이 되게 진짜 슬펐어요. 평생 만화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다. 꿈을 꾸고 있는 동안에는 그 안에서 행복했다. 현실 따위는 필요 없을 정도로 만화 속에서만 살아가고 싶었다. 만화가를 추구하는 동안에는 특별한 사람일 수 있었다. 네. 그쵸, 슈밍님. 진짜 슬프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언제 놓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어찌 보면 우리가 어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말합니다. 기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슈밍님 진짜 이 소리가 절로 나오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언제 놓을 것인가? 진짜 그거를 왠지 제때 포기할 줄 알아야 어른이 될 것 같은 그런 압박을 느끼게 되죠. 네, 그래도 작가님의 마지막 말씀은 기가 막히네요. 그쵸? 언제 이 꿈을 놓고 체념할까? 아니면 포기하지 않는 게 답일까? 버티는 것 자체도 재능일까? 된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을 때 우리는 언제까지 꿈을 향해 노력해야만 할까? 그쵸, 슈밍님.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노력해도 결과가 따라주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언제까지 꿈을 꾸고 언제부터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을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부딪히게 되는 문제일 거라는 거예요.
작가는 이렇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머리로는 놔버리고 싶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다. 그동안 고이 품어온 꿈을 놓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강박으로부터의 자유와 새로운 대안의 삶을 열어줄까? 아니면 이 꿈을 놓아버리는 순간 삶의 방향을 잃고 몸과 마음이 생기를 잃어 급격하게 늙어버릴까? 네, 슈밍님.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자신 있게 뿌리치지 못한다는 게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게요. 이 질문은 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랑 문제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읽어봐 드릴게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면 힘들더라도 칼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단념해야 할까? 아니면 내 마음이 여전하다면 감정이 다 소진될 때까지 그 사람을 계속 사랑하는 것이 옳고 자연스러운 것일까? 이 문제는 자기 자신에 대해 가장 깊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만드는 인생 질문이다. 네, 기란님 좋아요 하트 고맙습니다. 그쵸. 단순히 꿈에 대한 이야기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인간관계와 사람과의 사랑의 문제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죠.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내 맘 같지 않은 둘 사이에 간극이 벌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사랑을 칼같이 포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다할 때까지 버티면서 내 마음이 다 소진될 때까지 계속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게 옳고 자연스러운 건지 우리는 이런 근원적인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깊은 생각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슈밍님 50스푼 감사합니다. 도너츠랑 커피 잘 마실게요. 삶에서 끊임없이 또 한편에 드는 그런 우리의 고민과 질문이 있죠. 네, 슈밍님. 제가 지금 너무 고민하고 있어요. 네, 저도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슈밍님의 나이대에서도 또 그런 상황에서도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워낙 또 전문적인 분야에 있으시니까 더 이게 특화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 분야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재능의 유무 그리고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은 무엇으로 결정되는 걸까? 중세를 찍자라는 그 만화 주간지에 바이브스 부편집장 이오키베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작가 본인이 스스로 극복해내야 할 벽이 있다고. 편집자를 포함해 주변에서 아무리 도움을 준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창작자 본인이 스스로를 움직여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떤 문장으로 스스로 편집해서 읽었냐면요. 주변에서 아무리 도움을 준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스스로를 움직여야 한다 라는 문장으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든 어떤 부분의 재능으로 인해서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있든 우리는 그 상황에서 스스로 극복해야만 하는 벽을 만난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서 아무리 많이 도와주고 좋은 환경에 우리가 간다 하더라도 결국 그 벽은 내가 직접 움직여서, 나를 움직여서 넘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혼자서도 멀리까지 헤엄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만화가 지망생이었던 누마타는 그동안 그것을 못했던 것이고 앞으로도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것이에요. 결국 이 이야기를 토대로 우리가 작가의 이야기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건 결국 꿈을 이룬다는 것은 선천적인 재능만으로도 안 되고 후천적인 노력만으로도 안 되고 운만으로도 안 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염원하던 꿈을 이룬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작가들의 기준에서는 소설가 데뷔를 이루었다 해도 그것은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보통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그 직업을 갖기까지 정말 치열하게 준비하고 공부하고 연습하고 훈련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경쟁을 뚫고 그 자리에서 내가 일하기 위해서 나를 어필하곤 하죠. 그런데 그 자리를 내가 갖게 되더라도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높은 경쟁률을 뚫고 신인상을 거머쥐었건만 그 후에 원고 청탁이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가까스로 첫 책을 냈다고 하더라도 판매가 저조해서 다음 책의 출간이 어려워지고 어느새 존재감이 사라지는 신인들이 부지기수라고 한다는 거죠.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작가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읽어봐 드릴게요. 내 책과 비슷한 시기에 출간한 경쟁작들을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보게 되는데 어느덧 그 저자들의 이름을 더 이상 서점 매대에서 찾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시야에서 사라진 한때 글을 쓰던 그들은 모두 어디로 가버렸을까? 열정이 약해진 걸까? 아니면 열정을 쏟아부을 보다 실리적인 이점을 가진 다른 목표를 찾은 것일까? 한국에서 글을 쓰며 먹고 사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아주 비합리적이고 비실용적인 일이니까 말이다. 슈밍님, 도넛과 커피 한 번 더 주셨네요. 오늘 저에게 엄청난 후원을 50스푼 감사합니다. 잘 받을게요. 진짜 이 작가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더 그렇겠죠. 작가라는 것이 되기도 어렵지만 그 작가로서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나의 생계를 유지해내고 나의 작품 세계를 계속 유지해낸다는 건 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의 상황도 제가 이렇게 라디오를 시작한 건 굉장히 많은 용기가 사실은 필요했고 그동안에 이 책을 읽어서 내가 이렇게 방송을 하기까지는 어떤 나름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어려운 건 끝까지 해내는 거겠죠. 네. 최지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회사를 지금 휴직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회사를 다시 복직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수 있겠지만 또 일을 하게 됐을 때 끝까지 잘 견딜 수 있을 것이냐, 이건 또 굉장히 또 다른 이야기겠죠. 네, 흰님 응원합니다. 끝까지 유지 화이팅!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후원과 응원이 저에게 늘 이렇게 지속할 수 있는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정말 제가 요즘에 책 선물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이렇게 스푼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직접적으로 책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너무 많이 힘이 돼요. 아, 네, 슈밍님 열심히 잘 해내실 거라 믿고 응원할게요. 아, 고마워요, 슈밍님. 진짜 응원 너무너무 고마워요. 첫 방송 때부터 지금까지 진짜 늘 감동입니다. 최지원님 좋아요 하트 고맙습니다. 슈밍님도 고민하고 있는 재능과 또 꿈에 대한 고민들 현명하게 잘 구분하고 또 끝까지 지켜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트 3개까지 감사해요. 하트 10개, 20개, 30개, 40개, 50개, 60개, 70개, 80개, 90개, 100개. 진짜 완전 감동이다. 저 울어도 돼요?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 소설가 중에 무라카미 하루키 아세요? 일본 소설 작가 중에 굉장히 유명한 작가잖아요. 네, 슈밍님 정말 좋은 방송인데 좋게 들어주시니까 항상 너무 황송하고 감사하죠.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는 에세이를 냈었거든요. 네, 슈밍님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아쉬울 때가 많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다라는 바람이 있는데 되게 요행도 부릴 줄 모르고 뭔가 멋진 리액션이나 막 세련된 그런 방식을 잘 하지 못해서 저도 스스로 좀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너무 조급해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이렇게 꾸준히 응원해주시는 분들이나 또 마음을 다해서 주변 분들한테 추천해주시고 소개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그 양보단 질로 감사한 마음으로 깊은 소통에 또 즐거움을 느끼면서 하고 있어요. 맴짓 유유. 진짜 내 맘처럼 아쉬워해 주셔서 또 그 마음도 너무 고마워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를 써서 이게 소설만큼이나 많은 이슈가 됐었어요. 그 에세이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문장이 너무너무 좋아서 사실 제가 이 책을 오늘 소개한 거기도 하거든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한 번 링에 오르기는 쉬워도 그곳에서 버티는 건 쉽지 않다고. 다시 말해 소설을 한 권 쓰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소설을 지속적으로 써내는 것. 소설로 먹고 사는 것. 더 나아가서는 소설가로서 사람 남는 것이야말로 정말 어려운 것이라고. 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정말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분야에 이 말이 해당되지 않을까.
아까 이야기와 계속 이어지지만 시작은 쉬울지 몰라도 끝까지 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 이 임경선 작가님도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서 해요. 남의 얘기처럼 말하지만 나 역시도 매번 책을 낼 때마다 다음 책을 또 낼 수 있을까 라는 걱정에 휩싸인다. 이번이 내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책일지도 모른다는 근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한부 선물 같은 것. 과거의 나를 넘어서면서 내가 나한테 지지 않으면서 남 잘 되는 일 같은 것에는 신경을 끄면서 자신을 제대로 지켜보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을지가 진짜 재능의 승부처일 것이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일까? 스스로에게 묻고 싶은 질문들은 많지만 여전히 시원하게 대답하지는 못하겠다. 다만 그 와중에도 한 가지 변치 않고 확실한 것은 그 대답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직접 부딪혀보고 발을 깊이 담가보는 것 말고는 다른 샛길이 일절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딱 그만큼의 고통을 담보로 한다는 것이다. 네. 지금 읽어드린 부분이 저는 진짜 너무 많이 와닿았어요. 결국 그 어떤 고민과 자신에게 의문이 들고 이것을 지속할 것인지 아닐지, 내가 이것을 도전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결국 정말 변치 않고 확실한 건 내가 직접 부딪혀보고 발을 깊이 담가보는 것 말고는 다른 샛길이 없다는 거예요. 한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슈밍님 또 100개 하트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오늘 방송 끄면 안 되겠다. 네, 그게 저죠. 진짜 일단 그냥 부딪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이 딱 그만큼의 고통을 담보로 한다는 것도 현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나를 넘어서면서 내가 나한테 지지 않으면서 남이 잘 되는 일 같은 것에는 신경을 끄면서 자신을 제대로 지켜보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진짜 재능을 승부처, 그 승패의 갈림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과거의 나를 넘어서는 것. 나은 책방의 모토죠. 내가 나한테 지지 않으면서 부정에 휩싸이거나 무기력함과 나태함에 빠지지 않고 이겨내면서 남이 잘 되는 일 같은 것에는 과감하게 응원만 하고 신경 끄고 비교하지 않고 자신을 제대로 지켜보면서 편견이나 어떤 부정적인 프레임에 갇히지도 않고 무조건적인 낙관으로 바라보지도 않고 객관적으로 제대로 지켜보고 끊임없이 나를 스스로를 움직이게 하면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지, 그런 삶을 산다면 결국 그게 재능을 발휘하는 삶이 아닐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막연하고 막막하고 어려웠던 재능에 대한 풀이를 이렇게 마음 깊이 와닿게 해석하는 책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책에 좋은 작가를 만나면 되게 고마워요. 막 너무 반갑고 되게 마음 맞는 좋은 친구를 만난 느낌이 들고요.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 너머에도 많이 있구나라는 위로가 또 되기도 하고요. 무언가를 이제 출발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버거운 한숨만 나온다면 이 안 마텔의 소설 파이 이야기에서 어린 소년 파이가 호랑이와 단둘이 표류되어서 생사의 기로에 놓였을 때 되새기던 구절을 함께 기억해 보기로 합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데서 생존은 시작된다.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데서 생존은 시작된다. 네, 이 소설 속 파이라는 소녀는 어린 나이에 불가항력의 고난을 혼자 겪었어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철학자가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그에 따르면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우리의 삶이 권태와 공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부터 걱정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찾아내서 최선을 다해 하기로 한 그런 것들을 해내라는 거죠. 어차피 긴 시간에 걸친 승부이기 때문에. 나잇워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권태와 공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 정말 미리 걱정하는 게 얼마나 우리를 병들게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데서 생존이 시작된다라는 말, 되게 값진 이야기 같네요. 어쩌면 재능이라는 건, 이 작가님이 이야기하는 재능이라는 건 엄청난 남들보다 빛나는 날 때부터 반짝반짝한 그 무엇의 능력보다도 내가 지금 하는 것에, 내가 지금 갈망하는 것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시민님. 어떡해요? 100개 하트 선물 감사합니다. 목이 메이네, 목이 메요. 이 기념비적인 거를 이제 캡처 좀 해놔야 될까봐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진짜. 저도 제가 많은 고민이 들었어요. 이제 휴직 기간이 이제 2달이 남았거든요. 2달이 조금 안 되게 남았는데 벌써부터 이제 앞날을 자꾸만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이리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 말이 굉장히 큰 이렇게 조언이 되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의 삶은 권태감과 공포를 계속 왔다 갔다 할 터이니 미리 걱정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집중하자.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누리고 그냥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자.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정윤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어서 한번 다른 그 섹션을 조금 추가로 읽어봐 드릴게요. 타인의 작품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작품을 항상 보고 접하고 평가하죠. 어떻게 보면 저의 지금 방송도 끊임없이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하면서 저의 작은 소소한 평가들이나 판단을 같이 공유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섹션이 좀 많이 와닿았어요. 티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타인의 작품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 나는 공개적으로 타인의 작품을 평가하지는 않는다. 정확히는 비판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호불호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잣대로 재미없다, 별로다 라고 말하기가 싫다. 그 작품이 책이든 영화든 음악이든 진심으로 마음에 든다면 공개적으로 예찬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바랄 뿐이다. 물론 이 작가님의 성향이에요. 이거는 뭐 이래야 된다라는 이제 법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본인의 성향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의 작품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이제 좋은 점을 말하는 건 좋지만 비난이나 비판을 쉽게 하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구나 이제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는지 그 과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고생을 본인이 몸소 깨달았기 때문에 더 그러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박시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슈미님 오와. 물론 모든 작품은 한 가지 어떤 특성을 두고 칭찬이나 비판이 엇갈리는 게 그 작품이 감당해야 될 속성이긴 하지만 죄송해요. 근데 그런 잘못이나 단점이 있다고 해서 그걸 사람들이 구태여 집중해서 지적하지 않아도 그것을 만든 장본인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 자체가 잘못된 행동은 아니고 당연히 모든 작품은 평가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게 당연하다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본인은 못하겠다고 해요. 그런 이유에는 자신의 어떤 두려움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뭐냐면 누군가의 작품이나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에 한번 맛들이기 시작하면 그게 너무나 쉽게 중독성 있는 습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러한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판단하는 판관 노릇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 대상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도 갉아먹을 것만 같다는 거죠. 아, 네, 슈밍님 넘나 모셔가고 싶네요. 그쵸?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되게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뭐라고 비판을 하든 최소한 본인이라도 가만히 있으려고 했다고 해요. 근데 진짜 이 말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요. 물론 건전한 비판자가 꼭 주변에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거든요. 왜 제가 예전에 타이탄의 도구들 읽어드릴 때 레드팀에 대한 이야기를 유튜브랑 이제 라디오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나에게 어떤 건설적인 자극과 발전을 돕는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이제 객관적인 지적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필요하지만, 그냥 그런 역할을 모두에게 하려는 습관을 들이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비판을 위한 비판이 있는 때도 많이 있죠. 그냥 정말 단순히 성장을 위해서 돕는 비판이라기보다는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건 자기 자신까지 갉아먹는 습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예요. 아, 네, 슈밍님. 진짜 너무 모셔오고 싶네요. 그쵸. 특히 이게, 어느 분야든 이런 균형 있는 시각을 갖되 조금은 따뜻하게 이렇게 푸시해 줄 수 있는 리더나 멘토가 진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작가의 이런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읽어봐 드릴게요. 너무 좋아요, 이 말이.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대중의 외면과 비판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안고 간다. 외면 하나로도 충분히 힘든데 비판까지 감당하려면 정신적으로 웬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참 못할 짓이다. 싫은 소리 듣는 것을 못 견딘다면 애초에 대중을 상대로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아니면 아예 자신에 대한 비판을 철저히 보지 않던지. 그렇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피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아보는 수밖에 없다. 더민 JY100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슈밍님 너무 매력적인 래퍼였어요. 김명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슬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어떤 비판을 내가 견딜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런 끊임없는 따가운 시선이나 외면에 괴로워질 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마음을 다잡자는 거예요. 타인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일은 쉽다.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이 어려운 것이다.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고 비판할 바에는 뭔가를 만들어내고 비판받는 편이 차라리 낫다. 진짜 맞는 말이네요. 슬참님 안녕하세요. 인사 반가워요. 그쵸. 타인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그런 비판이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앞에 자신을 두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무언가를 시도하는 일이 정말 어려운 거죠. 갑자기 올림픽이랑 월드컵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렇게 경기가 열리면 물론 응원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설마 그 선수 당사자만큼 이기고 싶은 마음이 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좀 못하거나 약간 실수가 일어나거나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너무 맹렬하게 비난하는 그런 흐름들 있죠. 아, 진짜 저는 그럴 때 마음이 진짜 아프더라고요. 아니, 당사자가 제일 마음 아프죠. 당사자가 제일 아쉽고 제일 속상하죠. 그런데 그거를 못 본 채 해줘도 본인은 괴로울 텐데 비수를 꽂는 말과 이제 심지어 행동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럴 때는 저는 그냥 그럴 바엔 경기를 안 봤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진짜. 그런 이제 예시를 생각하면 뭐 운동이든 작품을 만들어내는 일이든 무언가 누군가 앞에 나서서 무언가를 하는 행위를 할 때 끊임없이 비판과 외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시도 자체가 어려운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으면서 비판만 할 바에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면서 비판을 받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요즘의 사회에서는 소리 높여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더 똑똑해 보일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가나 창작자보다는 오히려 평론가나 논객이 목소리가 더 크고 자신만만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한 작가의 말이 저는 가장 많이 공감이 갔어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럼에도 만드는 사람과 평가하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어디까지나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택할 것이다. 만드는 사람 없이는 평가하는 사람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못한다. 게다가 평가하는 사람은 자기 일을 하기 위해 반드시 만드는 사람의 작품을 보거나 읽어야 하지만 만드는 사람은 평가하는 사람의 결과물을 얼마든지 무시해버려도 그만인 것이다. 네, 여기까지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진짜 결국에는 그거죠. 아무리 멋지게 또 촌철살인으로 평가를 하고 똑똑하게 비판을 하고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것도 만들지 않고 아무것도 창작해내지 않고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일이 없고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좋거나 싫거나 결국에는 나를 평가하기 위해 내 작품을 봐야겠고 내가 한 운동 경기를 봐야겠고 내가 하는 방송을 들어야겠지만 근데 우리는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평가하는 사람의 결과물을 원한다면 얼마든지 무시해버려도 그만이라는 거죠. 창작자가 될 것이냐, 평가자가 될 것이냐. 저는 그 무엇도 두 가지 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평가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평가할 수 있는 창작자가 되는 것이 결국에는 더 스스로에게도 당당할 수 있고 더 존재 가치가 있는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책을 읽고 그리고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조금씩 자꾸 글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도 나의 글을 남겨보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기더라고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아요. 누군가의 이제 좋은 창작물을 보고 좋은 시도를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경이라는 게 생기고 내 안에도 그런 선한 창작 욕구가 생겨나는 것 같거든요. 재능과 꿈을 고민하면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너무 가혹한 비판이나 비난은 기꺼이 무시하시고 직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길을 언제나 저 나은이가 나은 책방으로 응원할게요. 그리고 기도할게요. 오늘도 저의 길고 긴 이야기와 방송을 함께 해주신 분들께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특히 저의 조촐한 방송을 화사하게 꾸며주신 슈밍님 특히 오늘 더 많이 고마워요. 덕분에 힘 얻어서 다음 주에도 더 나은 방송 할게요. 언제나 나은 책방은 여러분들의 응원과 후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친 하루의 끝을 위로하는 나은 책방,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만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행복한 밤 되시고요. 그리고 더 나은 주말, 충전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가볼게요. 안녕.